최근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는데 그것도 국내 유동성이 부족해져서 생긴 일이거든요. 이제 그 근원을 찾아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거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결정적이어서 경제 상황을 점점 더 어렵게 지금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미국 혼자만 그래 잘 나가니까 결국은 미국도 그 부메랑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어쩌면 올해가 아닌가. 저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다른 데서 터져서 우리나라를 덮쳐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다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터져서 세계 경제에 전염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조금 상황이 어려워요.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입법. 오늘은요 다시 또 모셨습니다.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하고요 거시경제 이야기 한번 나눠볼 건데요. 예전에 나오셨을 때도 여쭤봤던 질문이에요. 소장님이 여러 차례 지금 IMF보다 더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현재 한국 경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IMF 때보다 더 심각하게 하겠습니까? 이제 당시에는 정말 심각했죠. 재벌들도 산미, 대농, 나산, 기아, 혜태 등등 16개가 최종적으로 사라졌고 일반 기업까지 합하면 3만 개가 도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또 정규직 노동자가 130만 명이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또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났었고 그래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가 훨씬 더 심각했는데 물론 지금은 경기 부진이 지금 2000년대 말부터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간 이제 어떤 경제난의 고통을 견뎌온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의 어려움을 겪는 것하고 장기간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하고가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적 고통은 그때만큼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이 상업용 부동산이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경제 위기에 이제 뇌관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미국 상황은 조금 어떻게 보실까요? 미국 지금 현재 상황은 겉모습만 봤을 때는 대단한 호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거든요. 실제로도 지금 세계적으로 일자리들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실업률이 계속 떨어져서 지금 3.6%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과거에 보기 힘든 아주 저실업률이거든요. 거의 지금 완전 고용에 가깝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아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신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37,000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 상황의 온도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으면 경제 전반이 좋은 걸로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보면은 지금 미국 경제는 잘 나가고 있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게 금융장세라는 거예요. 금융장세는 실물 부문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게 거품으로 꺼지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미국 경제가 이렇게 호황을 보이는 근원을 찾아가 보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의 영향이에요.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저축들이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그리고 또 경제도 안정적인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빨려갔었고,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되었던 이제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갔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당연히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경제는 호조를 보이게 되죠. 특히 주식시장은 화랑을 보일 수밖에 없죠.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그래서 지금 고금리 강달러 정책으로 이제 미국 경제 번영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전형적인 정책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내 저축과 금융 자본을 미국으로 빼앗긴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신용 파괴가 작동을 하고 이제 금융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이제 그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하고 기준금리 격차가 2%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그 환율은 지금 오늘 보니까 1328원까지 올라가고 그랬더라고요. 이게 고환율이니까 강달러인 미국으로 지금 그 투자를 하게 되면 환차익을 누리니까 국내 금융 자본들이 이제 미국으로 흘러갔죠. 물론 이제 그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제3세계 국가들은 이제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면서 우리보다 훨씬 이제 심각한 외환위기, 경제난 이걸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다. 지금 최근에 태영 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졌는데 그것도 국내 유동성이 부족해져서 생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미국 혼자만 그래 잘 나가니까 결국은 미국도 그 부메랑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어쩌면 올해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그럼 금융위기 시그널로 좀 봐도 될까요? 앞서서 뭐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의 그럼 시그널, 금융위기 시그널은 뭘로 봐야 될까요? 그 비슷한 점도 있고 약간 다른 점도 있어요. 이제 우선 비슷한 점은 뭐냐면 거의 모든 금융위기는 이제 그 전에 얼마나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느냐에 따라서 금융위기의 심도 길이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그 세 개의 경제 위기는 이제 그 전에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 있었어요. 1997년 말에 터졌던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정부가 화폐 발행을 급증을 시키고 또 재정 지출도 당시에 95년일 거예요. 그게 43%를 증가를 시켜요. 그러니까 예년에 서너 배를 재정 지출을 증가시켰으니까 당연히 경기는 과열되고 경상수지는 악화되고 그래서 외환위기 직전 3년 동안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 누재액이 무려 435억 달러예요. 이거는 그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2배란 말이에요. 외환보유고가 고갈된 거죠. 그렇게 해서 외환위기가 터진 거고 그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0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그 부시 대통령이 The Ownership Society라는 그 공약을 내세워요. 이제 소유자 사회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주로 무주택자에게 무려 550만 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펼쳐요. 그게 이제 원활하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잖아요. 페니맥, 프레디맥 등을 동원해서 이제 재원을 조달해 줬는데 결국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일으키고 그게 이제 꺼지면서 당시에 이제 금융위기가 터졌던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최근은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고 이제 경제 봉쇄 정치가 취해지고 그러면서 경제 활동이 급속하게 냉각이 됐잖아요. 이제 그때의 경제 악순환을 차단한다고 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재정 지출은 42%를 증가시켰고 본원 통화는 무려 50%를 증가를 시켜요. 그렇게 이제 경기를 과열시켜 놓으니까 이제 미국의 경기 과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경기 과열이 일어나면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먼저 일어나는데 하나는 물가 불안, 또 하나는 경상수지 약화예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제 2022년도 6월 달에 9.3%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경상수지 적자도 2.2%에서 꾸준히 증가해서 2022년도에 이게 3.6%까지 증가를 해요. GDP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9천억 달러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의 외환이 해외 시장에 이제 공급이 되니까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제 금융위기가 진행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잖아요. 그럼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럼 그 환차손을 피해서 투자됐던 국제 금융자본들이 미국을 떠나면서 이제 유동성이 수축되고 이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진행됐어요. 그래서 2022년도 상반기에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요. 1분기에는 마이너스 1.6, 2분기에는 이제 마이너스 0.6%를 기록했었거든요. 이건 이제 금융위기가 진행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기가 그렇게 악화됐으면 이론적으로는 어떤 경제 정책을 펼쳐야 돼요? 금리 낮춰서 투자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또 그 달러 가치를 약세로 전환시켜 수출 증진시켜야 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반대로 해요.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 저축 미국으로 이제 끌려오고 또 이제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이제 금융 자본들이 환차익으로 미국으로 이제 그 빨려 들어오면서 미국 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금방 경기가 상승으로 돌아서요. 3분기에는 3.0%, 4분기에는 2.6% 성장을 해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다 갑자기 이렇게 경기가 호전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전형적으로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지속할 수도 없는 정책이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공통점이라면, 이제 차이점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97년 경제위기는 전형적인 외환위기, 외환보이고 고갈이 일으킨 정책이고, 그 2008년 그리고 최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경제 상황은 이제 전형적인 금융위기,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그런 차이점만 있을 따름이지 그 과정이나 이런 건 아주 비슷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외환위기 때를 좀 살펴보면요. 30대 재벌들이 막 16개가 사라질 정도로 굉장히 정말 심각했잖아요. 근데 현 정부나 이제 정책 당국에서는 아무래도 그때 좀 트라우마라 할까 또 배운 게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방어적인 태세를 좀 취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뭐 더 크게 터질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아무리 경제 정책을 잘 펼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실패를 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 정부가 그 PF 문제가 불거졌을 때 온갖 대응책을 다 마련해 놨는데 결국은 지금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경제 내의 유동성이 고갈돼 가면서 터진 사건이거든요. 유동성이 풍부하면 태형건설이 다른 데서 얼마든지 그 돈을 구해서 그 이제 경영을 계속할 수 있는데 유동성이 이제 고갈돼 가니까 돈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결국 워크아웃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이제 그 근원을 찾아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거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부가 다각적인 그 대책을 마련해 놓고 열심히 지금 그 사태가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달 레고랜드 사태 터졌었잖아요.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레고랜드 사태는 그 규모가 2천억 원이에요. 뭐 서민들이 생각에는 큰 규모지만 국가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이 번원통화의 0.03% 그리고 광이동성에는 0.000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좋은 규모인데 그게 터지자마자 건설업계 전반 유동성 그 부족에 시달리게 됐었거든요. 그때도 왜 그랬었냐면 우리 환율이 갑자기 1,100원대였던 게 계속해서 오르면서 1,440원을 넘겼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고 또 국내에서 축적된 금융자본들은 달러가 강세인 미국으로 가면 환차익을 노리니까 누릴 수 있으니까 미국으로 국내 금융자본, 국제금융자본들이 이제 미국으로 떠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 부족해진 그 상황이었었고 또 거기에 신용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조그만 사건이 터지니까 건설업계 전반이 어렵게 됐잖아요. 이제 그 뒤로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2023년도 2월 달에는 이게 1,210원대까지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금융자본의 해외 이탈 이게 그 멈췄고 오히려 이제 되돌아오는 일부 현상도 있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동성이 고갈돼 가다가 다시 이제 그 확충이 되면서 금융 상황이 좀 안정돼 갔었는데 올해 또 갑자기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1,320원대까지 올랐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금융 자본들은
달러가 강세에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지금 갑자기 수축됐고, 유동성 수축은 신용 파괴를 작동을 시키거든요. 이게 신용 그 파괴 원리라는 게 신용 그 창조 원리의 역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신용 승수배만큼 통화량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 정부가 다른 건 다 잘하면서도 그거 하나 놓친 게 참 아쉬워요. 근데 이게 또 결정적이어서 경제 상황을 점점 더 어렵게 지금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저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다른 데서 터져서 우리나라를 덮쳐올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가다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터져서 세계 경제에 전염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조금 상황이 어려워요. 이제 좀 뭐 건설업계, 뭐 중견 건설업계 업체 중에서 뭐 누구는 뭐 어떻하더라, 누구는 어떻하더라 이런 소문이 막 돌고 있잖아요. 상황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지금 환율을 계속 지금 상승시키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가장 큰 걱정이죠. 유엔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한 2.4%, 한은은 한 2.1% 해가지고 올해 보니까 한 1에서 2%대 성장대더라고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고금리, 뭐 고환율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항상 지금 캥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좀 그 경제 예측을 미리미리 해요. 너무 이르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 말의 신뢰성을 많이 잃어요. 그 지난해 제가 그 1월 달에 발간했던 그 경제 파고로 치닫는 금융이라는 책을 그 이제 쓴 다음에도 이제 2023년 말쯤에는 이제 세계적인 금리가 터질 줄 알았는데 아직 안 터졌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쯤에는 터질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아, 그럼 앞으로 그래서 이제 책을 내실 때 2년 뒤 정도에 이제 터질 것 같다는 걸 한번 아까. 근데 너무 빠르게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그 어떤 의미에서 이제 비판도 받고 그러는데 올해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도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요. 저는 지금 그 건설업계 유동성 그 위기 이런 걸 봤을 때는 금융위기가 비록 물밑에서지만은 벌써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요.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면 성장률은 반드시 하강을 해요. 그래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설령 국내에서 금융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다. 중국에서든 미국에서든 먼저 터져서 세계 각국에 전염되고 우리 경제를 덮쳐오면 우리 경제가 일반 그 경제 연구소나 경제학자들이나 그 정부가 그 기대하는 것만큼의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마이너스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그 전망을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맨날 비관주의자로 몰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 낙관주의자예요. 특히 저는 우리 국민과 기업은 세계에서 최강이라고 믿어요. 어느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꼭 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대단하다. 지금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사실은 현 경제학 이론으로 보면 그건 미친 짓이거든요. 사실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에요. 과연 그 연준 의장의 구두 정책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구심이 커요.